어머니 짐 다 내놨으니까 가져가세요. 번호 바꿨어요. 희원아, 문 좀 열어보자. 이게 무슨 짓이니? 이제 남남이잖아요.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내 물건들, 남편 사진이라도. 다 버렸어요. 쓰레기장에요. 이제 와서 그런 걸 찾아봤자 소용없죠. 이러면 안 돼. 그녀가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윤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요.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순간 인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올케가 갑자기 연락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영아. 올케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본색을 드러내.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사연을 듣고 난 후 각자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댓글이라도 사연자분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각색될 수 있고 사연자분의 입장에서 구성될 수 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6남매 중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6.25 전쟁 이후 작은 연탄 가게를 운영하시며 힘겹게 가족들을 부양하셨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힘들어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에 15살이던 그녀는 학교를 그만두고 연탄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여자아이가 연탄을 나르는 게 쉽지 않았지만 그녀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형자, 참 착하기도 하지. 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안쓰럽게 바라보셨습니다. 동생들은 모두 학교에 다녔지만 그녀는 가족을 위해 자신의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공부는 못해도 괜찮아.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거야. 20살이 되던 해 우연히 한 청년이 연탄을 사러 왔습니다. 그 청년은 그녀의 성실한 모습에 반해 자주 가게를 들렀고 그렇게 그녀의 남편이 되었습니다. 여보, 당신은 내 인생의 축복이에요. 결혼 후 남편은 그녀에게 배움의 기회를 주었습니다. 야간 중학교에 다니며 늦게나마 공부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난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좋은 어머니가 될 거예요. 그녀는 자신의 어린 시절을 떠올리며 자식들에게만큼은 자신이 누리지 못한 모든 것을 주고 싶었습니다. 특히 교육만큼은 절대 포기하게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인영이, 인호, 너희는 꼭 공부해야 해. 그래서 자녀들의 교육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고 결국 두 자녀 모두 대학까지 보낼 수 있었습니다. 고향자 여사의 평화로운 일상은 그날의 한 통의 전화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녀의 큰딸 인영이 대학을 갓 졸업했을 무렵 남편이 퇴근길 교통사고로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그녀는 병원 영안실에서 남편의 차가운 손을 잡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엄마, 제발 정신 차려봐. 이러다 엄마마저 아프면 어떡해. 인영이가 그녀의 어깨를 흔들며 울먹였지만 그녀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아온 남편이 이렇게 허무하게 떠난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작은 아들 인호는 아버지의 부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술만 마시다 병원 밖을 헤매고 다녔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더욱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인호야, 이제 그만 들어와서 아버지 얼굴이라도 보고. 그녀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영안실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마자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아버지 제가 효도 한 번 제대로 못 해드렸는데 장례를 치르고 일상으로 돌아왔지만 집 안 곳곳에 남아있는 남편의 흔적들이 그녀를 더욱 힘들게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항상 마주하던 식탁에서의 모습도 퇴근 후 현관문을 열며 여보, 나왔어 하던 목소리도 이제는 들을 수 없다는 현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녀는 남편과 찍었던 사진들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혼 초기에 풋풋했던 시절부터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는 동안에 행복했던 순간들, 그리고 얼마 전까지도 함께했던 일상의 순간들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나 대학원 진학 포기하고 취직할래. 이제 내가 돈 벌어야지. 어느 날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인영이는 원래 대학원에 진학해서 더 공부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딸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건 안 돼. 내 꿈까지 포기하게 할 순 없어. 엄마가 뭔가 해볼게. 비록 앞으로의 길이 막막했지만 그녀는 자식들의 미래까지 희생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동안 우울한 나날을 보내던 그녀는 어느 날 문득 남편의 사진을 보며 결심을 했습니다. 여보, 내가 잘 해낼게. 지켜봐. 그녀는 흐르는 눈물을 훔치며 일어섰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슬픔에 잠겨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혼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내겠다는 결심, 그리고 남편에 대한 약속이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인영아, 엄마가 직업을 구해볼게. 내 공부는 계속해. 그녀의 단호한 목소리에 인영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그동안 힘들어 하시던 어머니의 달라진 모습에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이웃들은 그녀를 걱정하며 자주 찾아왔습니다. 평생 전업주부로만 살아온 그녀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모두가 걱정이었습니다. 오랜 친구들의 위로에 그녀는 조금씩 힘을 얻었습니다. 아직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지만 한 걸음씩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인호야, 이제 술 그만 마시고 회사 나가렴. 아버지도 그러길 바라실 거야. 아들 인호도 조금씩 일상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부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이제는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강해져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렇게 구향자 여사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비록 앞으로의 길이 쉽지는 않겠지만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강하게 살아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다는 믿음으로 그녀는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로 했습니다. 구향자 여사는 며칠을 고민하다 결심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복지관에서 우연히 본 요양보호사 모집 공고가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30년 넘게 전업주부로만 살아왔지만 이제는 새로운 도전이 필요했습니다. 엄마, 정말 요양보호사 하실 거예요? 힘드실 것 같은데. 인영이의 걱정스러운 목소리에 그녀는 오히려 씩씩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도 이제 뭔가 해야지. 아픈 어르신들 돌보면서 보람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처음 시작한 공부는 생각보다 훨씬 더 어려웠습니다. 그녀는 책을 펴고 앉아 있어도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늦게까지 책을 보다가 잠이 들면 꿈에서도 시험에 떨어지는 악몽을 꾸곤 했습니다. 향자야, 우리 같이 공부하면 되지. 너, 나도 자격증 따려고 했었어. 오랜 친구 미숙이의 말에 그녀는 조금씩 희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와 함께라면 어려운 내용도 이해하기 쉬울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문제 풀어볼까요? 제가 문제 내드릴게요. 퇴근 후 인영이가 엄마의 공부를 도와주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녀는 딸의 마음씨가 고마웠습니다. 인호도 휴대폰으로 실습 동작을 찍어주며 어머니의 공부를 도왔습니다. 가족들의 도움으로 그녀는 조금씩 자신감을 얻어갔습니다. 처음 치른 시험에서는 아쉽게 떨어졌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에서는 더 열심히 공부했고 마침내 합격 통지를 받았을 때는 눈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나 해냈어. 당신이 도와준 거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첫 출근 날 그녀는 긴장된 마음으로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처음 만난 어르신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도움이 필요했고
있었고, 일은 상상했던 것보다 몇 배는 더 고되었습니다. 구 선생님, 처음이라 많이 힘드시죠? 천천히 배우면 돼요. 선배 요양보호사의 따뜻한 말에 그녀는 용기를 얻었습니다. 하루하루 배우면서 그녀는 점점 일에 익숙해져 갔고 어르신들과도 가까워졌습니다. 선생님이 오면 마음이 편해요. 꼭 우리 딸 같아. 어르신들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그녀는 하루의 피로가 싹 가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보람을 주었습니다. 엄마, 요즘 얼굴이 좋아 보여요. 일하시는 게 잘 맞나 봐요. 인영이의 말처럼 그녀는 요양보호사로 일하면서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혼자 우울하게 지내지 않아도 되었고, 새로운 보람과 목표가 생겼습니다. 여보, 나 이제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녀는 이제 혼자서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비록 늦은 나이에 시작한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또 다른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요양보호사로 일한 지 2년째 되던 해, 인영이가 조심스럽게 결혼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대학원을 졸업한 그녀는 근처의 회사에 입사했고, 회사에서 만난 동료와 진지한 만남을 이어왔다고 했습니다. 엄마, 한번 만나보실래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녀는 딸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엄마도 한번 봐야지. 우리 딸이 좋다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예비 사위를 처음 만난 날, 그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차분하고 믿음직한 첫인상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인영이를 평생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우리 인영이가 좋은 사람 만났네. 아버지가 보셨으면 얼마나 좋아하셨을까. 결혼식 날, 그녀는 남편의 영정사진 앞에서 오랫동안 눈물을 흘렸습니다. 여보, 우리 딸 시집 가요. 당신이 계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영이는 아버지를 대신해 어머니가 팔짱을 끼고 식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딸을 보며 그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어머님, 이제 제가 아들처럼 효도하겠습니다. 사위는 결혼식이 끝나고 그녀에게 깊숙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그녀는 딸의 앞날이 걱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3년 후, 이번에는 인호가 결혼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엄마, 나 장가 갈 것 같아. 소개받은 여자친구랑 잘 맞아.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혼 소식에 그녀는 조금 걱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비 며느리를 만나보니 그 걱정이 조금은 덜어졌습니다. 어머니, 저 진심으로 인호 오빠 좋아해요. 잘 살겠습니다. 며느리가 될 여자는 인호보다 5살이나 어렸지만 첫인상은 밝고 다정해 보였습니다. 두 번째 결혼식도 무사히 치렀습니다. 이제 두 자녀 모두 각자의 가정을 꾸리게 되었다는 생각에 그녀는 큰 숙제를 끝낸 듯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자식들 다 결혼했어요. 제가 잘 해냈죠?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혼자서도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좋은 짝을 만나 결혼까지 시키게 되어 뿌듯했습니다. 엄마, 이제 좀 쉬세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인영이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는 일하는 게 좋아. 어르신들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는데. 그녀는 이제 요양보호사 일이 자신의 천직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르신들을 돌보면서 느끼는 보람이 하루하루를 의미 있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두 자녀의 결혼식을 무사히 치르고 나니 이제야 정말 한숨 돌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혼 직후부터 며느리의 문제점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아들 인호보다 5살이나 어린 무남동녀였는데 집안일은 전혀 할 줄 모르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돼요? 매일 아침 늦잠을 자고 집안일은 전혀 하지 않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한숨이 나왔습니다. 인우야, 희원이 좀 어떠니? 엄마, 희원이가 원래 집에서 공주처럼 자랐대요.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인호는 아내를 감싸기 바빴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시아버지, 제사 때 일이 터졌습니다. 제사 시간이 다 되어가는데도 며느리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요. 제사는 좀 늦게 가도 되죠? 전화로 이런 말을 하는 며느리를 보며 그녀는 속이 부글부글 끓었습니다. 인우야, 제사가 뭔지는 알고 결혼한 거니 어디서 저런 여자애를 데려와서는 원. 그녀의 말에 인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결국 제사 음식 준비부터 차리는 것까지 모두 그녀 혼자 해야 했습니다. 엄마, 요즘 애들은 다들 저래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인영이가 위로했지만 매일매일 새로운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며느리는 집안일은 하지 않으면서 쇼핑과 미용실, 카페에서 친구들과 노는 것만 즐겼습니다. 어머니, 제가 일하면서 집안일까지 어떻게 해요? 그냥 가사 도우미 써요. 그래, 그렇게 해라. 내가 벌어서. 그녀의 말에 며느리는 입을 비죽였습니다. 제가 친딸이었어도 시집살이 시키셨겠어요? 이 말을 들은 그녀는 순간 열이 확 올랐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한테 뭘 시켰다고 그런 말을 해?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 세대랑 저희 세대랑은 좀 달라요. 이해해 주셔야. 며느리의 태도는 날이 갈수록 더욱 건방져졌습니다. 설거지도 하지 않은 그릇들이 싱크대에 쌓여 있고 빨래는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인우야, 이러다가 내가 망가질까 걱정이다. 엄마, 제가 알아서 할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인호의 말과 달리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잔소리가 심하다며 친정에 하소연까지 했습니다. 사돈 우리 딸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 매일 면박을 줍니까? 이렇게 하셔도 되는 거예요. 어린애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안사돈까지 전화로 항의를 해오자 그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제는 자식 키우는 일보다 며느리를 다루는 게 더 힘들게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고향자 여사의 65번째 생일날이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자녀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마련되어 기분이 좋았습니다.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이거 백화점에서 세일할 때 산 거예요. 며느리는 무심히 선물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의 태도가 서운했지만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엄마, 제가 준비한 선물이에요. 평소에 갖고 싶어 하셨던 거예요. 인영이는 정성스럽게 포장한 선물을 건넸습니다. 어머, 이런 비싼 걸 어떻게? 그녀가 감동한 표정으로 선물을 받자 윤희원이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언니는 맞벌이 하니까 이런 거 사기 쉽죠? 저희는 인호 오빠 월급으로 겨우 사는데. 순간 분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희원아, 그게 무슨 말이야? 선물이 비싸고 싼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인영이가 참지 못하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언니. 저도 시어머니한테 효도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밖에 못 하잖아요. 그런데 언니는 맨날 비싼 선물로 저 깎아내리기나 하고. 뭐라고?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래? 그러니까 저보고 시어머니한테 잘하라고 맨날 뒤에서 얘기하시고. 윤희원의 말에 인영이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내가 엄마 걱정돼서 한 말을 그렇게 뒤집어서. 인영아, 그만해. 오늘은 그냥. 그녀가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못 참겠어요. 올케 당신이 우리 엄마한테 한 게 뭐가 있는데. 집안일도 안 하고 제사도 불참하고 너 뭐 하다 왔길래 이렇게 막대 먹은 거야. 그래서 뭐 어쩌게요? 저는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시댁은 저한테 뭘 바라지 마세요. 며느리의 도끼 어린 말에 사위마저 참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어머님 생신날 그런 말씀을. 결국 생일 자리는 파국으로 치달았습니다. 이인호는 아내를 데리고 황급히 자리를 떴고 인영이는 울면서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참았어야 했는데. 그 일을 계기로 가족 모임에서 딸과 며느리의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추석이나 설날 같은 명절이면 어김없이 다툼이 벌어졌고 급기야 윤희원은 시댁 행사에 아예 나오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제 시댁 행사 안 나올 거예요. 와도 눈치 보이고 불편하기만 하니까. 그래. 내 마음대로 해라. 그녀는 더 이상 말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켠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노마저 점점 시댁 모임에 발걸음이 뜸해졌습니다. 여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이제 아들까지 잃게 생겼어요.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영정 앞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족의 균열은 점점 더 깊어져만 갔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것만 같았습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깊어져가는 와중에도 이노의 레스토랑은 새로운 희망이 되어 주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입사했던 이노는 3년간의 회사 생활 끝에 자신의 꿈을 위해 사직서를 냈습니다. 엄마, 사실은 요리하는 게 제 꿈이었어요. 회사 다니면서도 계속 요리를 배웠거든요. 그녀는 처음에 반대했습니다. 이노야,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장사를 한다고?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보며 그녀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알았어. 내가 하고 싶은 일이라면 엄마가 도와줄게. 이노는 2년 동안 착실히 요리를 배우며 창업을 준비했고 마침내 번화가의 작지만 깔끔한 레스토랑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가게 운영 도와줄 거예요. 제가 홍보랑 마케팅은 자신 있거든요. 며느리도 처음으로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녀는 마케팅에 재능이 있었고 덕분에 오픈 초기부터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이노야, 네가 만든 요리가 이렇게 맛있을 줄이야. 그녀는 아들의 요리를 먹으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손님들의 반응도 뜨거웠습니다. 이노만의 특별한 레시피로 만든 요리들은 곧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주말이면 줄을 서서 기다려야 할 정도였습니다. 오빠, 우리 이제 지점도 내면 좋겠어요. 손님들이 너무 많아서 자리가 없다고 불평하시잖아요. 며느리의 제안에 인호도 신이 났습니다. 레스토랑은 달마다 매출이 늘어났고 한 달 순수익이 그의 전 직장 월급의 3배를 넘어섰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어요? 당신이 보시면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실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행복이 오래가지 않을 것이라는 걸 그때는 알지 못했습니다. 곧 주변의 경쟁 업체들이 하나둘 생기기 시작했고 경기 침체는 식당 운영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제가 잘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노의 자신감과 달리 레스토랑의 매출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요즘 들어 아들의 얼굴이 어두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때 성업했던 레스토랑은 이제 한산한 날이 더 많아졌습니다. 어머니, 요즘 장사가 너무 안 돼요. 주변에 비슷한 가게들이 자꾸 생기니까. 이노의 말처럼 레스토랑 근처에는 비슷한 컨셉의 식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게다가 대형 프랜차이즈도 입점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오빠, 이러다가 우리 망하는 거 아니야? 월세도 밀리고 있잖아. 윤희원은 날카로운 목소리로 불평했습니다. 당신 돈 들어간 것도 없으면서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이노가 짜증을 내자 윤희원은 더욱 날을 세웠습니다. 뭐라고? 내가 여기서 얼마나 고생했다고 그런 말을 해? SNS 마케팅도 다 내가 한 거잖아.
부부의 다툼은 날이 갈수록 잦아졌습니다. 엄마, 누나네 요즘 사업이 잘 된다면서요? 이노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사위가 운영하는 온라인 유통회사는 특수를 타고 매출이 급상승했습니다. 그래 인영이가 그러더라. 이제 직원도 20명이 넘었다고. 세상이 참 불공평하네요. 저는 이렇게 힘든데. 그녀는 아들의 모습이 안쓰러웠습니다. 은행 대출금, 이자도 연체되기 시작했고 직원들 월급마저 밀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노야, 엄마가 도와줄게. 엄마 집 팔면. 안 돼요. 엄마, 그건 절대 안 돼요. 하지만 상황은 점점 더 악화되었습니다. 주방 직원들이 월급이 밀린다며 하나둘 그만두기 시작했고 이노 혼자서는 주방을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적당히 포기할 줄도 알아야지. 며느리의 말에 이노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너무 무모했나 봐요. 그녀는 아들을 끌어안았습니다. 괜찮아. 이노야, 다시 시작하면 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밀린 월세와 대출금, 직원들 월급까지 빚은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그녀는 밤마다 남편의 사진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결국 그녀는 결심을 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살았던 집을 팔기로 한 것입니다. 이노야, 엄마가 도와줄게. 이제 그만 괴로워하고. 아들은 한동안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그날 이후 이노는 매일 술에 취해 들어왔고 며느리와의 다툼은 더욱 심해졌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어.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알아? 당신이 경영을 못하니까. 그럼 당신은 뭘 했는데? 맨날 쇼핑이나 다니고 더 한 게 있어. 마침내 고향자 여사는 30년간 살아온 집을 팔았습니다. 그녀는 짐을 정리하면서 남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들여다보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함께 살던 집을 팔아요. 하지만 아들을 위해서니까 이해해 주세요. 짐을 정리하는 내내 눈물이 마르질 않았습니다. 집을 판 돈으로 이노의 빚을 청산하고 나니 레스토랑은 가까스로 문을 닫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집으로 오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방도 남아있고. 이노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없었습니다. 엄마, 정말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으셨어요? 인영이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아들이 잘 되는 게 더 중요해. 하지만 아들네 집으로 이사 온 첫날부터 그녀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며느리 윤희원은 시어머니가 들어온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냈습니다. 어머니, 제 친구들이 자주 오는데 좀 불편할 것 같아요. 그래. 나는 내 방에만 있을게. 식당 운영은 조금씩 나아지는 듯 했지만 집안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져 갔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매일같이 쇼핑과 미용실을 다녔고 집안일은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요리를 배운 적이 없어서요. 그냥 배달시켜 먹으면 안 될까요? 매일 아침 그녀는 쌓여있는 설거지를 하고 빨래를 널었습니다. 이노는 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느라 집에 늦게 들어왔고 며느리는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느라 바빴습니다.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 오랜만에 같이 저녁 먹자. 미안해. 오늘도 늦을 것 같네. 친구들이랑 약속이 있어서. 하루는 며느리,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방에서 그들의 대화가 들렸습니다. 야, 시어머니랑 같이 사는 거 진짜 별로겠다. 그러게 나였으면 절대 못 살아. 근데 집도 팔아서 줬다며? 이제 완전 발 묶였네. 친구들과 키득거리며 웃는 며느리의 모습에 그녀의 마음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엄마, 너무 힘들면 나오세요. 우리 집에서 사시면. 인영이의 제안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가 여기 있어야 이노가 좀 편할 것 같아. 레스토랑의 경영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의 생활은 전혀 변하지 않았고
오히려 더 사치스러워졌습니다. 모든 것을 바쳐 지킨 아들의 가게였지만 그녀의 희생이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가 임신했어요. 어느 날 윤희원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만큼은 모든 걱정이 잊혀지는 것 같았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레스토랑이 조금씩 회복되는 모습에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며느리의 임신 소식까지 더해져 그녀의 마음은 한껏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인호가 평소보다 일찍 집에 들어왔습니다. 인호야, 왜 이렇게 일찍 들어왔어? 그녀는 아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오늘 검진을 받았는데 인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췌장에 큰 종양이 있대요. 이미 많이 진행됐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우리 인호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암이라니 말도 안 돼요. 다른 병원 가봐요. 이런 걸로 장난치면 어떡해요? 며느리는 히스테리컬하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희원아, 진정해. 아기한테도 안 좋아. 어떻게 진정해요?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요? 뱃속에 아기도 있는데. 인호는 한동안 건강검진도 받지 않은 채 레스토랑 일에만 매달려 있었습니다. 위장이 안 좋은 것 같아도 바쁘다는 핑계로 병원에 가지 않았고 급격한 체중 감소도 스트레스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자. 거기서 다시 검사해보면. 그녀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인호가 쓰러졌습니다. 응급실에 실려간 뒤 받은 정밀 검사 결과는 더욱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미 간으로 전이가 된 상태였고 의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수술은 안 되나요? 항암 치료라도. 죄송합니다. 너무 늦으셨어요. 이미 다른 장기로 전이가 많이 진행된 상태라.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오열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손주 소식에 기뻐하던 게 꿈만 같았습니다. 엄마, 내가 왜 이런 병에 걸린 거야? 밤새 병실에서 아들의 손을 잡고 있으면서 그녀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제발. 며느리는 충격을 받았다며 친정으로 가버렸고 인호의 병실에는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자서 아들을 간호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제발. 남편의 사진을 보며 그녀는 매일 밤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시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고 며느리의 숨겨진 비밀은 그녀의 가슴에 더 큰 상처를 남기게 될 것이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매일같이 병원을 지켰습니다. 의사의 절망적인 선고에도 그녀는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 제발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돈이 문제라면 제가 어떻게든. 어머님, 이미 전이가 많이 진행됐습니다. 지금은 통증 관리가 최선입니다. 그녀는 아들의 마른 손을 잡고 눈물을 삼켰습니다. 엄마, 나 무서워. 아직 못다한 게 너무 많은데. 인호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녀의 가슴이 찢어질 듯 했습니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꼭 이겨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항암 치료도 할 수 없는 상태였고 통증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어머니, 저 친정에서 좀 쉬다 올게요. 며느리는 남편의 병간 오는 뒷전인 채 친정으로 도망가다시피 떠났습니다. 엄마, 희원이는 왜 안 와? 인호가 신음처럼 내뱉는 말에 그녀는 대답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곧 올 거야. 아기 때문에 몸이 힘들어서 그래. 거짓말로라도 아들을 위로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좀처럼 병원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엄마, 나 아기 얼굴도 못 보고 죽는 거야? 인호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꼭 이겨낼 거야. 아기도 보고. 밤마다 그녀는
병원 복도에서 울었습니다. 아들의 고통을 지켜보는 것이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여보,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주세요. 당신이 데려가시려면 차라리 저를. 통증이 심해질 때마다 인호는 진통제를 맞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녀의 심장도 함께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어머니, 인호 오빠 상태가 어떤가요? 가끔 전화로 안부를 묻는 것이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너는 지금 남편이 아픈데 어디 있는 거니? 내 남편 아니야. 저도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안 좋아서 갈 수가 없어요. 뻔한 변명을 늘어놓는 며느리를 들으며 그녀는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인호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뼈만 남은 얼굴로 그는 이제 말하기조차 힘들어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소식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아들의 마지막 순간을 놓치지 않기 위해 병실을 지켰습니다. 인호의 호흡은 점점 더 힘겨워졌고 의식도 자주 혼미해졌습니다. 엄마, 저 이제 너무 힘들어요. 인호의 가느다란 목소리가 병실에 울렸습니다. 인호야, 엄마 여기 있어. 조금만 더 버텨보자. 그녀는 아들의 마른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한때 건장했던 아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뼈만 앙상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아기는 잘 크고 있겠죠? 인호는 한 번도 보지 못한 자신의 아이를 걱정했습니다. 며느리는 여전히 친정에 있다는 핑계로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 건강하게 잘 크고 있을 거야. 거짓말처럼 마지막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날 새벽 인호의 호흡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 선생님, 어서 와주세요. 하지만 의료진도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이제 정말 힘들어서. 인호야, 안 돼. 이러면 안 돼. 그녀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인호의 숨은 점점 약해져 갔습니다. 아빠한테 가면 꼭 인사드릴게요. 그것이 인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심전도의 긴 경고음이 울리는 순간 그녀의 세상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인호야, 우리 인호야. 그녀는 아들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오열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홀로 키워온 아들,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을 이렇게 보내야 한다는 것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병원 장례식장은 조문객들로 북적였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아들의 영정사진 앞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요. 며느리는 벌써 5번째 자리를 비웠습니다. 그녀의 눈은 붉어져 있었지만 눈물 자국 하나 없이 깨끗한 화장이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구 여사님, 장례 지도사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아까부터 보니까 며느님이 자꾸 주차장 쪽으로 나가시던데. 그의 말에 인영이가 날카롭게 귀를 기울였습니다. 뭐라고요? 아니, 그냥 제가 본 걸로는. 장례식장 직원의 말은 거기서 멈췄지만 그 말의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윤 의원은 조문객들 앞에서 형식적으로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가에는 진심이 담긴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불안한 듯 계속 핸드폰만 들여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장례식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저는 먼저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아요. 몸이 안 좋아서. 그녀는 뱃속의 아이를 핑계로 자리를 피하려 했습니다. 옳게 그게 무슨 소리야. 상주가 가길 어딜 가 그게 그렇게 힘들어? 인영이가 날카롭게 지적했습니다. 언니도 참, 제가 임신부라는 걸 모르세요? 그때 조문객 중 한 명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며느리 봤어? 화장실 간다더니 주차장에서 전화하고 있더라. 그러게 남편 장례식장에서 그렇게 통화할 일이 뭐가 있다고. 고향자 여사는 그 말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아들을 보낸 슬픔으로
가슴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보, 우리 아들 장례식에서조차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윤희원은 그 틈을 타 또다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저기 아까 며느리분이 주차장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것 같던데. 경비원의 조심스러운 귓속말에 인영이는 곧장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아무도 없었고 차가운 바람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발인을 앞두고 윤희원은 피곤하다며 잠시 눈을 붙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핸드폰 화면에는 끊임없이 메시지가 도착했고 불안한 듯 계속해서 답장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인영이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며느리의 눈가에는 진정한 슬픔의 눈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모든 것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라는 듯한 조급함만이 역력했습니다. 장례식장에는 비가 내렸습니다. 하늘도 그녀의 슬픔을 함께 나누는 듯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아들이 당신 곁으로 갔어요. 잘 부탁드려요. 남편의 영정 옆에 아들의 영정을 나란히 놓으며 그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엄마, 이제 그만 우세요. 인영이가 그녀를 부축했지만 그녀의 마음속 구멍은 너무나 컸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남편에 이어 아들까지. 장례를 마치고 빈 병실을 정리하면서 그녀는 아들의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끝까지 효도하지 못해서 아기만이라도 잘 키워주세요. 그 글을 읽는 순간 그녀는 다시 한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도 채 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고향자 여사가 잠시 병원에 갔다 온 사이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현관문 앞에는 검은 봉투에 담긴 그녀의 짐들이 무더기로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쓰레기를 버리듯 아무렇게나 던져진 듯 했습니다. 이게 무슨... 도어락을 누르자 삐삐삐 소리와 함께 문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그녀의 등 뒤로 윤희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짐 다 내놨으니까 가져가세요. 번호 바꿨어요. 희원아, 문 좀 열어보자. 이게 무슨 짓이니? 이제 남남이잖아요. 제 집에서 나가주세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윤희원의 표정은 차갑기 그지없었습니다. 내 물건들, 남편 사진이라도. 다 버렸어요. 쓰레기장에요. 이제 와서 그런 걸 찾아봤자 소용없죠.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사진, 평생 모아온 추억들이 쓰레기처럼 버려진 것입니다. 이러면 안 돼. 그녀가 울부짖으며 문을 두드렸지만 윤희원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시끄러워요. 경비실에 신고할 거예요. 이웃들이 하나둘 문을 열고 상황을 지켜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수치심에 몸을 떨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순간 인영이가 달려왔습니다. 엄마, 올케가 갑자기 연락해서 큰일 났다고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인영아. 그녀는 딸의 품에 안겨 울기 시작했습니다. 올케 미쳤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인호 죽은 지 얼마나 됐다고 본색을 드러내. 이제 와서 무슨 상관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잖아요. 법적으로도 남남이고. 윤희원의 냉정한 말에 인영이도 할 말을 잃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저런 여자한테.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찾으려 했지만 그마저도 이미 버려진 뒤였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추억들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고향자 여사는 큰딸의 집으로 거처를 옮긴 후에도 마음 한켠이 늘 무거웠습니다. 며느리의 갑작스러운 태도 변화가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아들이 살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남편과 아들의 위패라도 가져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아이고, 구 여사님. 경비실에서 김 경비원이 그녀를 발견하고 안타까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죄송한데 혹시 잠깐 시간 되세요?
김 경비원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심스러운데 아드님 생전에 며느리가 경비원의 말에 그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여사님이 들어오기 전에 잠깐 젊은 남자분이 자주 드나들었어요. 아드님 늦게 들어오시는 날이면 그 남자분이 올라가고 뭐라고요? 처음엔 그냥 친구라고 생각했는데 둘이 주차장에서 몰래 만나는 것도 봤어요. 요즘도 자주 와요. 그녀는 그 자리에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혹시 그 사람 어떻게 생겼나요? 키 크고 마른 남자분이에요. 대충 들어보니까 대학 동창이라고 하는 것 같던데.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기억이 스쳐갔습니다. 작년 추석 며느리가 데려왔던 그 남자. 대학 동창이라며 인호에게 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드님 돌아가시고 나서도 그 남자분 계속 드나들어요. 어제도 왔다 갔는데. 그녀의 손이 떨려왔습니다. 아들이 병마와 싸우는 동안에도 며느리는 죄송하지만 혹시 동영상으로 남겨놓은 증거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제가 찍어뒀어요.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김 경비원이 휴대폰을 꺼내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윤희원과 그 남자가 서로 손을 잡고 차에 오르는 모습이 선명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또 다른 영상에는 인호가 병원에 입원해 있던 시기, 늦은 밤 둘이 함께 들어오는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아들이 병원에서 죽어가고 있을 때 그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구 여사님, 더 일찍 말씀드렸어야 했는데. 아니에요. 이렇게라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로 일어섰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이해가 됐습니다. 며느리가 병원에 오지 않았던 이유, 그리고 서둘러 그녀를 내쫓았던 이유까지. 여보, 우리 아들이 이런 여자한테. 그녀는 집으로 돌아와 한동안 오열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대로 넘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인영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그녀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제는 진실을 밝혀야 할 때였습니다. 며느리의 충격적인 배신을 알게 된 고향자 여사는 딸 인영이와 함께 법무법인을 찾았습니다. 상속 전문 변호사와의 상담이 잡혀 있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집을 파시고 아드님의 사업 자금으로 지원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혹시 차용증이 있으신가요? 변호사의 질문에 그녀는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네, 인호가 나중에 법적 문제가 생길까봐 써준 차용증이에요. 아, 이거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변호사는 차용증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차용증으로 보면 어머님이 대여하신 금액이 먼저 상속 재산에서 공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재산을 상속하는 방식이 되겠네요. 재산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인영이가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물었습니다. 네, 특히 어머님께서 생활비까지 지원하신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도 증거가 있으시다면. 그녀는 통장 내역을 보여주었습니다. 매달 정기적으로 입금된 생활비 내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증거가 되겠네요. 사실상 어머님께서 가계와 생활 전반을 지원하신 거니까요. 그런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습니다. 변호사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뭔가요? 혹시 태아 관련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드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상속권이 있습니다만. 순간 구양자 여사와 인영이는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경비원에게 들은 이야기를 떠올리니 의심이 커졌습니다. 변호사님, 만약 그 아이가 아들의 아이가 아니라면요? 변호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건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되겠네요. 입증할 만한 근거가 있으신가요? CCTV 영상이 있어요. 아들이 병원에 있는 동안 며느리가 다른 남자와. 아, 그렇군요. 그럼 친자 확인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며느리가 거부하면요?
거부하면 그것도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법원은 왜 거부하는지 의심할 테니까요.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그녀는 복잡한 심정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하는 걸까요? 아니야. 이건 우리 이노를 위해서라도 꼭 해야 해.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윤희원이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좀 만나야 할 것 같아요. 윤희원의 목소리가 평소와는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마도 그들이 변호사를 찾아갔다는 소식을 들은 모양이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카페에서 며느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 그녀를 쫓아내던 며느리가 갑자기 만나자고 한 것이 의아했습니다. 어머니 많이 기다리셨죠? 윤희원은 평소와 다르게 공손한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로 검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다고?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너무 많이 잘못했어요. 윤희원은 갑자기 그녀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이제 와서 그게 무슨 소용이야?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오빠가 떠나고 너무 힘들어서. 그녀는 며느리의 연기 같은 눈물을 차갑게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이제 정신 차렸어요. 다시 예전처럼 지내요. 제가 어머니 모시고. 예전처럼 내가 내 물건들 다 버리고 나를 쫓아냈잖아. 그때는 제가 너무 상심해서, 그리고 뱃속의 아이 때문에 예민해져서. 윤희원의 말에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그 아이, 정말 우리 이노 아이 맞아? 순간 윤희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대학 동창이라던 그 남자 자주 만났다며? 윤희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건 그냥 친구 사이. 이노가 병원에 있을 때도 매일 들어오던 그 남자랑은 친구 이상 아니었어? 어머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오빠만 사랑했어요. 윤희원은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제발 이러지 마세요. 저도 이제 정신 차리고 잘 살고 싶어요. 어머니 말씀대로 할게요. 다시 모시고 살게요. 변호사님 만난 거 들었나 보네. 그 말에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일그러졌습니다. 어머니, 돈 때문에 이러시는 거예요? 제가 다 돌려드릴게요. 사용증 금액 다. 이제 와서 돈 얘기는 왜 하니? 내가 버린 내 물건들, 남편 사진, 그런 것들은 돈으로 돌려받을 수 있어? 윤희원은 잠시 침묵했다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뭘 원하시는데요? 저한테 복수하고 싶으신 거예요? 복수? 난 그저 진실이 밝혀지길 바랄 뿐이야. 진실요? 설마 어머니 친자 검사라도 하자고 하실 건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왜 겁나니? 어머니, 제발 그러지 마세요. 이러시면 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순간 윤희원의 태도가 다시 돌변했습니다. 이제 협박까지 하는구나. 저도 할 말 많아요. 어머니가 얼마나 며느리를 구박했는지 다 폭로할 수 있어요. 그녀는 차갑게 일어섰습니다. 그래, 내 맘대로 해봐. 우리 이노가 얼마나 배신당했는지 전부 밝혀질 테니. 카페를 나오면서 그녀는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이제 진실을 끝까지 밝혀내야만 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법원에 친자 확인 신청을 했습니다. 그동안 윤희원은 태아 상태에서는 검사가 불가능하다며 버텨왔지만 이제는 더 이상 피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기다리던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그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인영이와 함께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친자 확인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박 변호사가 봉투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상대 측에서 태아 상태라 검사가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지만 이제 아이가 태어났으니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고향자 여사의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녀는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매일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먼저 볼게요. 큰딸이 떨리는 손으로 검사 결과지를 펼쳤습니다.
순간 인영이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엄마, 이게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DNA 일치율이 0%였습니다. 아이는 이노의 친자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이럴 수가, 이럴 수가.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들이 죽어가는 순간까지 자신의 아이라 믿었던 그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사실이 그녀를 무너뜨렸습니다. 윤희원 씨는 어디 있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도망갔어요. 결과 나오기 전날 갑자기 짐을 싸서. 인영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마도 결과를 예상했겠죠. 이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아들의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인호야, 내가 얼마나 큰 배신을 당했는지. 순간 그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안사돈이었습니다. 어머님, 우리 희원이가 울먹이는 목소리였습니다. 모든 걸 털어놨어요. 그 남자의 아이라는 것도. 전화 속에서 윤희원의 친정어머니는 계속해서 용서를 빌었습니다. 당신 딸 악마인 거 알죠? 우리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둘이서 그 짓거리 했다고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였습니다. 아들은 자신의 아이라 믿고 그토록 기뻐했던 아이가 아내의 불륜으로 생긴 아이였다는 사실도 모른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끝까지 가보려고 합니다. 우리 아들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겪은 배신과 고통, 그리고 그의 명예를 위해 끝까지 싸워야 했습니다. 어머니. 인영이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지만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진실이 밝혀진 만큼 이제는 정의를 실현해야 할 때였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바깥사돈 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을 밝힐 때였습니다. 사돈, 죄송하지만 지금 시간 되시나요?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1시간 후 바깥사돈이 서둘러 찾아왔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이미 불안감이 가득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 딸이 그럴 리가. 바깥사돈은 검사 결과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희가 무슨 면목으로. 그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얼마나 우리 딸을 자랑스러워했습니까? 이런 일이. 바깥사돈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나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당장 그 앤 데려와야겠소.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닙니다. 1시간 후 며느리는 친정아버지에 의해 끌려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이미 울어서 붉어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무릎 꿇어! 바깥사돈의 호통에 며느리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가 흐느끼며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그게 다야? 내가 우리 인호를 어떻게 배신했는지 알기나 해? 고향자 여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우리 아들이 암으로 죽어가는 동안에도 다른 남자와. 말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님! 바깥사돈이 갑자기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제가 잘못 키웠습니다. 이런 패덕한 딸을 낳아서 정말 죄송합니다. 며느리는 계속해서 흐느끼기만 했습니다. 그 남자는 지금 어디 있냐? 바깥사돈의 질문에 며느리는 몸을 떨었습니다. 도망갔어요. 뭐라고?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연락을 끊었어요. 순간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불륜의 상대자마저 그녀를 버린 것입니다. 이게 내 딸이라고 그동안 그렇게 키웠단 말이냐? 바깥사돈은 분노를 참지 못하고 며느리의 뺨을 때렸습니다. 사돈, 이 불효녀는 이제 저희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앞으로 어머님 앞에 절대 나타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바깥사돈은 다시 한번 큰 절을 올렸습니다.
저희 부부가 평생 속죄하며 살겠습니다. 부디 우리 가족을 용서해 주십시오. 고향자 여사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지만 그녀의 가슴 속 상처는 영원히 아물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친자 검사 결과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 아들이 생전에 작성한 차용증도 힘을 발휘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났습니다. 윤희원 씨는 상속권을 완전히 상실했고 아파트에서도 나가야 합니다. 변호사의 말에 그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끝나는군요. 며칠 후 윤희원은 짐을 싸서 아파트를 나가야 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뻔뻔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어머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저와 아이를 길거리로 내쫓으시게요? 아직도 뻔뻔하기 그지없구나. 내가 저지른 일의 대가야. 윤희원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애원했습니다. 제발 마지막 기회를 주세요.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고향자 여사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이제 와서 그런 말이 무슨 소용이니? 우리 아들 죽어가는 순간까지 배신했던 사람이. 결국 윤희원은 빈손으로 아파트를 나갔습니다. 그동안 사치스럽게 모아둔 명품백과 옷가지들도 모두 압류되었습니다. 엄마, 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셨어요? 인영이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래, 이제 너무 늦었지만 우리 인우한테 떳떳해질 수 있을 것 같구나. 그녀는 남편과 아들의 위패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명예는 지켰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눈물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비록 사랑하는 남편과 아들은 돌아올 수 없지만 적어도 그들의 명예는 지킬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우리 집으로 가요. 제가 모시고 살게요. 인영이의 말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할 때였습니다. 아파트를 나서며 그녀는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과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을 떠나는 것이 아쉬웠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였습니다. 인호야, 엄마가 내 명예는 지켰다. 이제 아빠랑 편히 쉬거라. 그녀의 발걸음은 이제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한 후의 마음은 비록 아프지만 담담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는 이제 떳떳하게 하늘에 있는 남편과 아들을 마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고향자 여사는 이제 딸 인영이의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의 힘든 시간을 돌이켜보면 딸과 사위의 존재가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엄마, 이제 여기가 엄마 집이에요. 편하게 계세요. 인영이는 매일 아침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고 퇴근 후에는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효도하겠습니다. 더 이상 힘든 일 없으시게. 사위는 그녀를 친어머니처럼 공경했습니다. 주말이면 드라이브를 가자고 제안하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점을 찾아다니며 그녀의 마음을 달래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딸 잘 키웠죠? 이제야 알겠어요. 진정한 가족이 뭔지. 그녀는 남편의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며 오히려 더 단단해진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엄마, 좋은 소식이 있어요. 어느 날 인영이가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임신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새로운 생명의 소식은 그동안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엄마, 이제 외할머니 되시는 거예요. 사위도 함께 기뻐했습니다. 어머님, 이제 손주 보실 일만 남으셨네요. 그녀는 딸의 배를 쓰다듬으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비록 아들은 잃었지만 새로운 희망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인호야, 내 누나가 엄마가 된대. 하늘에서 축하해 주렴. 시간이 흘러
어느덧 봄이 왔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공원을 산책하며 새로운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의 아픔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여보, 저 이제 괜찮아요. 우리 딸이랑 사위가 있으니까. 그녀는 이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았습니다. 피보다 진한 것은 서로를 위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산부인과 가는 날이에요. 같이 가실래요? 딸의 말에 그녀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기다리는 설렘으로 그녀의 일상은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가자. 우리 손주 얼굴 좀 보게.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진정한 승리는 복수나 정의의 실현이 아닌 남은 가족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가는 것임을. 그리고 그 여정에서 딸과 사위는 언제나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노야, 이제 편히 쉬어. 엄마는 잘 지낼 거야. 봄바람이 불어오는 어느 날, 그녀는 평화로운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의 날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했고, 진정한 가족의 사랑은 영원했기 때문입니다. 사연을 듣고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사소한 의견일지라도 사연자분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노골적인 악성 댓글은 사연자분에게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삼가주시기 바랍니다.